1986년 여름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수십 년간 미제로 남은 그 사건은 결국 모두의 기억에서 지워져 갔다. 그러나 30년 뒤 단 한 조각의 DNA가 드러낸 진실은 지금부터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1986년 여름 경상북도 청송군의 작은 농촌 마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농촌 마을은 논과 밭이 겹겹이 이어지고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냇물이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 여름이면 아이들은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어른들은 논둑에 앉아 막걸리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저녁 무렵이면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된장국. 냄새와 땀에 젖은 흙냄새가 어우러져 평화롭지만 소박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 마을에서 살던 15살 소녀 신현정. 청송여중 2학년.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부모의 눈에는 늘 성실하고 믿음직한 딸이었다. 아버지 신기호는 농사와 함께 간간히 마을버스를 몰았고 어머니 한정수는 매일 새벽 닭과 달걀을 장에 내다 팔았다. 오빠 신철수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동생을 아끼면서도 사춘기답게 무뚝뚝하게 대하곤 했다. 현정의 집은 마을 어귀, 좁은 시멘트 길이 끝나는 지점에 있었다. 벽은 시멘트로 덧칠해 금이 가 있었고 지붕은 양철 슬레이트였다. 여름 햇볕이 내리쬐면 지붕이 뜨겁게 달궈져 방 안은 찜통 같았다. 하지만 이 집은 가족의 삶의 터전이자 아이들이 자란 곳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7월 장마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날 현정은 친구와 함께 읍내 5일장에 갔다. 5일장은 시골 아이들에게 소소한 축제였다. 값싼 사탕, 머리핀, 볼펜 같은 작은 물건을 사는 재미가 있었고 분비는 장터에서 어른들 틈에 섞여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흥분됐다. 현정은 친구와 함께 색색의 머리핀을 하나 고르고 사탕을 몇 개 사서 돌아왔다. 해가 저물 무렵 두 아이는 갈림길에서 헤어졌다. 친구는 마을 안쪽 집으로 먼저 들어갔고 현정은 혼자 집으로 향해야 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범한 흙길이었다. 논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귀를 울렸다. 멀리서는 개 짖는 소리와 농부들이 삽을 메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보였다. 그 길은 늘 다니던 길이었고 현정에게는 익숙한 길이었다. 그러나 현정은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밤 8시가 넘자 어머니는 불안해졌다. 보통 장터에 다녀오면 늦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들어오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먼저 친구 집에 가서 물어봤다. 이미 일찍 헤어졌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순간 어머니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곧장 이웃을 불러냈다. 손전등과 횃불을 들고 냇가와 뒷산을 수색했다. 오빠 철수도 손전등을 들고 논뚝길을 뒤졌다. 그러나 신발, 가방, 옷까지 하나조차 나오지 않았다.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땅속으로 꺼져버린 듯한 실종이었다. 밤새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남자들은 산을 뒤지고 여자들은 개울과 밭두렁을 샅샅이 살폈다. 그러나 아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이튿날 아침 부모는 청송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지만 당시 시골 파출소의 수사력은 초라했다. 형사 몇 명이 와서 주민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체계적인 수사라기보다는 단순한 질문의 반복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냐, 낯선 사람 못 봤냐 같은 질문뿐이었다. 곧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전날 저녁 낯선 남자가 장터 근처를 서성였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며칠 전 현정이가 괴상한 사내와 얘기하는 걸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언들은 서로 달랐고 경찰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
며칠이 흘러도 성과는 없었다. 수색은 점차 느슨해졌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밤마다 대문을 꼭 잠그는 집이 늘어났고 아이들은 혼자 다니지 못했다. 마을의 평화는 깨졌다. 경찰은 일주일 뒤 마을 근처를 떠돌던 외지인을 붙잡아 조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곧 풀어주었다. 그가 진범이라는 단정은 할 수 없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현정의 가족은 절망했다. 아버지는 술로 고통을 달랐고 어머니는 매일 딸의 방을 청소하며 아이가 돌아올 것처럼 이불을 펴두었다. 오빠 철수는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학교 생활조차 이어가기 힘들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지만 현정은 돌아오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현정의 빈 책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담임 교사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가족에게는 단 하루도 잊히지 않았다. 그렇게 사건은 30년 동안 미제로 남았다. 2017년 경상북도 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오래된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기술 부족으로 분석하지 못했던 증거물들을 최신 DNA 검사로 다시 살펴보는 작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신현정 사건의 기록이 다시 책상 위에 올려졌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작은 손수건 한 장. 서류철 속에 묻혀있던 그것은 낡고 누렇게 바랬지만 이제는 과학적 분석이 가능했다. 그 구석에서 세월을 뚫고 남아있던 미세한 흔적이 발견됐다. 그 흔적은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가 될 터였다. 2017년 경상북도 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과거 기록들을 하나씩 꺼내 검토했다. 수십 년 전의 범죄 현장에서 수거했지만 기술 부족으로 방치되었던 증거물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현정 사건이었다. 서류철은 낡아 있었고 종이에는 누런 얼룩이 배어 있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희미한 장터 풍경, 어두운 흙길, 그리고 울먹이며 서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건 당시 확보해둔 몇몇 물품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작은 꽃무늬 손수건이었다. 1986년 여름 현정이 실종된 뒤 마을 사람들이 수색 중 냇가 근처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당시 경찰은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을 확인하지 못해 그냥 보관만 해두었다. 세월이 흐르며 그것은 서류철 속에서 잊혀졌지만 이제는 과학기술이 달라졌다. DNA 분석 기법은 수십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STR 프로파일링,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같은 기술을 통해 오래된 흔적에서도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손수건에서 채취한 미세한 섬유와 얼룩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스며 있었지만 연구원들은 세심하게 시료를 분리했다. 냉동 보관 덕분에 DNA가 일부라도 남아 있었고 그중 몇 가닥의 유전자가 복원되었다. 그것은 분명 남성의 것이었다. 데이터는 곧바로 전국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되었다. 그 순간 컴퓨터 화면에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윤상태. 마을에서 불과 3km 떨어진 인근면에서 살던 남자였다. 사건 당시 28살이었던 그는 농사일을 하며 술주정을 일삼던 인물로 기록돼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성질이 급하고 술만 마시면 험한 행동을 한다는 평판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냥 참고인 수준에서 끝난 인물이었다.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수사팀에 충격을 안겼다. 사건 발생 30여 년 만에 한 남자의 이름이 진범 후보로 다시 떠오른 것이다. 수사팀은 곧 윤상태의 현재 생활을 추적했다. 그는 이미 60대 중반에 접어든 노인이었고 마을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의 과거 기록을 다시 뒤지자
술집 난동, 폭행, 상습 절도 같은 전과가 드러났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를 폭력적이지만 그냥 그런 사람 정도로 여겼다. 세월이 흐르며 사건은 잊혔고 그 역시 의심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난 듯 보였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손수건에 남아있던 DNA는 그와 정확히 일치했다. 조사는 더욱 집요해졌다. 당시의 사건 기록과 대조하며 윤상태의 행적을 추적했다. 1986년 여름, 그는 장터에서 자주 술을 마셨고 사건 발생일 전날에도 장터에서 목격된 기록이 있었다. 주민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골목을 돌아다니던 그의 모습을 기억했다. 그날 밤 현정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과 장소, 그리고 윤상태가 술에 취해 서성이던 위치. 두 사람의 동선은 교차할 수밖에 없었다. 현정을 기억하는 가족의 증언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당시 현정이가 며칠 전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었다고 했다. 장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팀은 윤상태가 이미 그때부터 현정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새로운 단서가 드러날수록 마을은 충격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마을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누군가는 사실 그때도 이상하다 생각했었다고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에서는 함부로 의심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사람을 지목한다는 것은 곧 공동체의 균열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윤상태는 결국 소환되었다. 이미 늙고 쇠약해진 노인의 얼굴이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경찰은 DNA 결과를 들이밀며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표정은 무너졌다. 수사팀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윤상태라는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 수사팀은 과거 기록을 더욱 집요하게 뒤졌다. 사건 직후 작성된 수사일지에는 몇 줄짜리 메모가 남아 있었다. 윤상태, 28세, 농업. 장터 근처에서 음주 목격. 참고인 조사 후 귀가 조치. 그 한 줄 기록이 전부였다. 단순한 참고인 취급. 당시 경찰은 더 이상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명분, 그리고 지역 유지와의 관계 때문이었다. 윤상태의 아버지는 당시 마을 유지들과 친분이 있었다. 농협조합원으로 관공서 사람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시골 사회에서 인맥은 곧 권력이었고 경찰은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칼을 들이대지 않았다. 괜히 사람 하나 잡았다가 허탕치면 욕만 먹는다는 식이었다. 그 결과 1986년 여름의 수사는 반쪽짜리로 끝났다. 현정의 가족은 당시에도 의문을 품었다. 왜 분명 술에 취해 돌아다니던 자가 있었는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왜 수색 도중 발견된 손수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가? 왜 마을에서 떠돌던 증언들을 묵살했는가? 하지만 그 질문들은 수십 년 동안 답을 얻지 못한 채 가족의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았다. 윤상태의 과거는 흠집투성이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난폭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술만 마시면 욕설을 퍼붓고 다툼이 나면 주먹부터 휘둘렀다. 동네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했고 장터에서 행패를 부린 적도 많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대놓고 탓하지 못했다. 괜히 엮이면 골치 아프다는 이유였다. 80년대 농촌 사회는 작은 공동체였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누군가를 적으로 돌리면 평생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침묵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 침묵 속에서 현정의 사건도 묻혀버렸다. 수사팀은 윤상태의 젊은 시절 행적을 재구성했다. 사건 당시 그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농사꾼이었다.
집은 초라한 흙집이었지만 술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갔다. 장터에 나타나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 이웃들 증언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장터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다녔다고 했다. 특히 몇몇 주민은 당시 윤상태가 어린 여학생을 흘끗거리며 따라갔다는 뒷말을 전했다. 그러나 그 말은 경찰 조사에 기록되지 않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락했는지 아니면 당시의 무능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신현정의 가족에게 그 여름은 지옥이었다. 어머니 한정수는 매일같이 냇가를 헤맸다. 물가에서 흙을 파헤치고 버드나무 아래를 뒤졌다. 발이 퉁퉁 붓도록 걸어도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톱에는 늘 흙이 끼어 있었고 옷자락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아버지 신기호는 술병을 끼고 살았다. 농사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술주정을 하며 경찰을 원망했다. 내 딸을 못 찾으면 경찰이냐? 라는 고함이 술기운 속에서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 분노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오빠 신철수는 17살 소년의 어깨에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을 짊어졌다. 그는 동생과 함께 장터에 가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다. 만약 그날 같이 있었다면 동생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는 교실에서 책을 펴놓고도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가족은 그렇게 무너져갔다. 세월은 잔혹했다. 1990년대 현정의 부모는 더 늙었고 병을 얻었다. 어머니는 밤마다 현정아를 부르며 꿈결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점점 말을 잃고 가끔 길가에 서서 멍하니 논두렁만 바라봤다. 오빠 철수는 성인이 되어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동생의 이름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을 닫았다. 사건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꺼렸다. 괜히 그 집 앞에서 그 얘기 꺼내면 상처만 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알고 있었다. 어딘가에 진범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2017년 DNA 분석 결과가 나오자 가족은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었던 이름, 윤상태. 그 이름은 가족들에게 악몽처럼 다시 되살아났다. 어머니는 경찰 앞에서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 사람 같았다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 말은 곧 당시 수사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증명하는 한마디였다. 윤상태는 소환 조사에서 끝내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억울하다를 되뇌었고 DNA 증거는 우연히 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알고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뚫고 나타난 DNA는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범행 동기와 사건의 전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정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은 실마리만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수사팀은 더 깊이 들어갈수록 당시 경찰 내부에서 은폐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윤상태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있던 그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손등에는 농사로 다져진 굳은 살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회피적인 기운이 가득했다. DNA 분석 결과는 명확했다. 1986년 현정이 사라진 날 밤, 냇가에서 발견된 손수건에 남아있던 미세한 흔적은 바로 그의 것이었다. 그 작은 단서가 30년 넘게 얼어붙은 사건을 다시 불러낸 것이다. 윤상태는 초반에 완강히 부인했다. 나는 모른다. 애초에 그 소녀를 본 적도 없다. 그러나 그의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다. 수사팀은 그가 과거에 보여왔던 폭력성, 사건 당일 장터에서의 행적, 그리고 목격자들의 당시 증언까지 하나씩 꺼내며 압박했다. 결국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술에 취해 따라갔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될 줄은. 범행의 전말은 충격적이었다. 1986년 7월의 그날, 윤상태는 장터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늘 그렇듯 술에 쩔어 길거리를 배회하던 그는 귀가하던 현정을 발견했다. 평소에도 아이들을 흘깃거리며 불편하게 만들던 그는 그날따라 더욱 충동적으로 움직였다. 현정이 흘길을 홀로 걷던 순간 그는 뒤에서 다가왔다. 마을 사람 몇몇은 그날 밤 어두운 길에서 남자와 여학생이 멀리서 함께 걷는 듯한 실루엣을 본 기억을 뒤늦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윤상태는 술기운에 제어할 수 없는 충동에 휘말렸다. 그는 현정을 냇가 근처로 끌고 갔다. 그 과정에서 현정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손수건은 몸싸움 도중 흘린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그 사실을 간과했고 손수건은 단순 유실물로 취급되었다. 현정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범행 후 그는 현정을 인근 산자락의 풀숲에 버렸다. 그곳은 수색망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였다. 며칠 뒤 비가 내리면서 흔적은 급격히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발이 부르트도록 뒤져도 아이의 모습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였다. 30년 뒤 진실이 드러났지만 현정은 돌아오지 않았다.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아버지는 술병을 끼고 살다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평생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속에서 생을 마쳤다. 오빠 신철수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늦은 나이에 사건의 결말을 지켜봤다. 철수는 경찰서에서 윤상태와 마주했다. 그는 눈앞에 앉아있는 범인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년 동안 동생을 잃은 죄책감, 부모를 지켜내지 못한 아픔, 마을의 침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만 내뱉었다. 너는 우리 가족을 30년 동안 지옥에 가뒀다. 그 말 앞에서 윤상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을은 충격에 빠졌다. 수십 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살아온 이웃이 사실은 어린 소녀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이었다는 사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말했더라면. 왜 그때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까? 마을 사람들은 죄책감과 후회에 사로잡혔다. 당시 침묵했던 선택이 결국 가족을 절망 속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뼈아팠다. 법정은 늦게나마 열렸다. 비록 사건이 너무 오래되어 공소시효와의 싸움이 있었지만 살인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의 확실성은 윤상태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법정에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마치 세월이 그에게서 마지막 기운을 빼앗아간 듯 고개를 숙인 채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판결문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피해자 가족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동생을, 딸을, 학생을, 친구를 잃은 빈자리는 영원히 메워지지 않았다. 엔딩은 씁쓸했다. 신현정의 자취는 끝내 온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음에도 그녀의 흔적은 이미 세월 속에 사라지고 없었다. 가족의 손길이 닿아야 할 자리, 위패 하나 남지 못한 빈자리가 남았다.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 오빠 철수는 마을 냇가에 홀로 앉았다. 여동생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그 길목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매미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여전히 그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현정아, 이제야 진실이 드러났구나.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눈물이 아니라 30년 넘게 억눌렸던 진실이 흘려보낸 눈물 같았다. 이 사건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공소시효, 미제 사건 재수사,
DNA 데이터베이스 확대 같은 사회적 논의가 다시금 떠올랐다.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제도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교훈이 되었다. 그러나 남겨진 것은 언제나 같은 결론이었다. 진실이 드러난다 해도 잃어버린 생명은 돌아오지 않는다.